벌써 10년 전이죠. 2014년 9월 일본 NHK에서 맞상이라는 드라마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3월까지 150부작으로 편성된 이 작품, 흔히 하는 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당시 기사를 보면 평균 시청률이 무려 20%를 넘었다고 하는데 드라마 줄거리 대충 이렇습니다. 일본 양조장집 아들이 스코틀랜드를 떠나 위스키 제조법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만난 스코틀랜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한 뒤에 일본으로 함께 돌아와서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만들어낸다, 이런 건데요. 이 드라마가 워낙 초대박을 치다 보니까 여주인공으로 나온 샬럿 케이트 폭스라는 배우는 일본에서 거의 CF 여왕이 됐고요. 이 드라마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자국산 위스키 열풍까지 불었는데 드라마 방영 이후 한 달간 일본 위스키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나 늘었다고 하거든요. 결국 198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을 걷던 일본 위스키가 2010년대에 기적적으로 부활한 데는 이 맞상이라는 드라마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맞상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며 위스키 열풍까지 몰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냥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본 국민 드라마 맞상의 실제 주인공 과연 누구였고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훗날 드라마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일본 위스키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드라마 맞상의 실제 주인공이자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케츠루와 그가 세운 니카 위스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다케츠루의 인생 스토리를 먼저 정리해드린 뒤에 일본 위스키 찐 덕후 김대영 씨가 다시 출연하셔서 깊이 있는 설명을 더 해주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에) 영국 총리가 된 휴미라는 정치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외무장관이던 1962년 일본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50년 전 똑똑한 일본 청년 하나가 한 자루의 만년필과 노트로 영국 위스키의 비밀을 훔쳐갔다.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휴 총리가 언급한 똑똑한 일본 청년이 바로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 다케츠루 마사타카입니다. 자, 그럼 일본 위스키의 영웅이자 전설인 다케츠루는 어떻게 해서 만년필과 노트 하나로 스카치 위스키의 비밀을 훔쳐냈을까요? 먼저 다케츠루는 1894년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났는데 집안 자체가 대대로 사케 만들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몇 대째 물려온 가업을 잇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일부러 양조학과가 있는 곳에 진학을 했는데 양조학을 배우면서 가업인 사케 제조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위스키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다케츠루는 위스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세스 주조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세스 주조라는 데가 어떤 곳이었냐면 주정에 향료를 탄 가짜 위스키를 만들던 곳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진짜 위스키 만드는 곳이 일본에 없었거든요. 근데 비록 가짜 위스키이긴 했지만 다케츠루는 입사 이후에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증류기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밤낮으로 위스키를 연구했는데 이렇게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는 귀인이 나타나곤 하잖아요. 성실하면서도 똑똑한 다케츠루의 모습을 눈여겨보던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좀 대줄 테니까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로 가서 가짜가 아닌 진짜 위스키 만드는 법을 좀 배워오면 어떤가? 이 말을 듣자마자 다케츠루는 야, 이거 기회다 싶었지만 하루빨리 사케 양조장을 물려받길 원했던 부모님의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결국 가업인 사케 양조장은 다른 친척한테 넘기기로 하고 다케츠루는 1918년 스코틀랜드로 위스키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2년 동안 다케츠루는 글래스고 대학에 적을 두고 본격적으로 위스키 제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아는 글렌그란트라든가 글렌 로시스 같은 증류소를 견학하기도 하고 스페이스아이드에 있는 롱몬 증류소와 캠벨타운 헤이즐번 증류소에서는 견습생으로도 일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케츠루는 피트를 태워 보리를 말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류 끝난 뒤에 증류기 안에 들어가 청소하는 것까지 그야말로 위스키 제조 공정 하나하나를 밑바닥부터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 어떤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만년필로 전부 노트에 적어서 일본으로 갖고 돌아왔는데요. 다케츠루 노트로 불리는 이 기록은 훗날 일본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 야마자키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런 일화 때문에 영국 총리가 만년필과 노트 하나로 위스키의 비밀을 훔쳐갔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국적이나 인종이 다른 커플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 여성과 결혼한 동양인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게 다케추르였어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다케추르의 러브스토리, 사실 너무나 유명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다케추르가 운명의 여인 리타를 만난 건 스코틀랜드로 떠난 이듬해인 1919년이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글래스고 대학에 다니면서 알게 된 엘라라는 여학생이 자기 남동생한테 유도를 좀 가르쳐 달라면서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때 엘라의 언니인 리타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아무튼 이 둘의 사랑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 양쪽 집안을 다 설득하고 1920년 1월 스코틀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사랑까지 얻은 다케추르는 같은 해 11월 부인이 된 리타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와서 위스키 제조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위스키 제조법을 배워왔는데 정작 회사에서는 증류소 지을 형편이 안 된다면서 계속 가짜 위스키 만드는 일만 시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나온 다케추르, 위스키 제조의 꿈을 잠시 접고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때 다케추르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산토리 창업자 토리 신지로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운 게 바로 일본 위스키 100년 역사의 시작인 야마자키 증류소인데요. 토리의 지원 속에서 다케추르는 증류기 설계에서부터 장비 발주 하나까지도 전부 혼자서 해냈어요. 한마디로 야마자키 증류소는 다케추르가 초석 놓고 기둥 세우고 석가래까지 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하지만 이미 예전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토리 신지로와 다케추르의 협력관계 생각보다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증류소 건립 이후 5년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첫 제품 산토리 위스키 시로 후다가 폭망하면서 다케추르가 독립을 선언한 건데요. 토리와의 10년 동고동락을 마치고 홀로 선 다케추르, 이후 어떻게 해서 자기만의 위스키를 만들어냈을까요? 위스키 만들 때 필요한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인내심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위스키는 증류 마치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숙성 끝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신생 증류소들은 하나같이 위스키 숙성되는 동안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요. 다케추르도 마찬가지였어요. 기후나 환경이 스코틀랜드와 비슷한 홋카이도 요이치의 털을 잡고 곧바로 위스키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랬다가는 얼마 못 가서 돈이 떨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던 다케추르에게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과 주스였어요. 증류소를 짓기로 한 요이치가 마침 유명한 사과 산지였는데 지역 특산품인 사과를 사들여서 주스로 만들어 팔면 되겠다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다케추르가 1934년 7월에 세운 회사 이름도 무슨 땡땡 위스키가 아니라 대일본 과즙 주식 회사였는데 이렇게 사과 주스도 만들고 젤리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며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버티고 버텨내면서 위스키 제조 설비를 마련해서 1936년부터 증류를 시작했고 이어 1940년에 드디어 첫 위스키 제품을 내놓게 됐으니 그게 바로 니카 위스키였어요. 참고로 이 니카라는 이름은요, 앞서 언급한 대일본 과즙에서 일본을 뜻하는 일과 과일을 뜻하는 과자를 따와서 일과, 즉 니카가 된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다케추르는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떠난 지 무려 22년 만에 자기만의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 다케추르와 니카 위스키 창업 스토리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니카 위스키 특징, 요이치, 미야기크 증류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기 위해서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을 집필한 일본 위스키 찐덕후 김대영 씨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댓글 보니까 니카 위스키 얘기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니카 위스키의 시작이죠. 요이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일본 가서도 제가 잘 못 봤어요.
저도 요이치 정말 10년, 15년, 20년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어딜 가도 구할 수도 없고 바에서도 안 들어온다니까 애청자분들한테만 그냥 꿀팁. 꿀팁 대방출. 일본에 가시면 마트를 가세요. 마트. 동네 마트. 의외로 요이치랑 미야이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숙성 연수가 써 있는 건 없는데 옛날부터 요이치랑 미야이큐 이런 것들, 타케츠루 이런 것들이 마트에 납품을 했었어요. 소량이 남아 나오는 대로 조금씩 입하를 합니다. 마트에는 조금 넣어주는구나. 그래도 네. 마트를 노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요이치 찾는 분들은. 요이치 인기 이렇게 올라간 데는 뭐 마사이란 드라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다케츠루 마사카라 인물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 주목을 했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면서 니카 위스키가 확 뜨게 된 거고 그 블렌더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없냐 했더니 이제는 만들 만한 원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지나면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이치 증류소 하면 특이한 증류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뭐니 해도 석탄 직화 가열, 스팀으로 가열을 하면 그렇죠. 한 150도 정도의 열로 가열을 하거든요. 석탄으로 하면은 한 1200도에서 1300도 정도. 직접 이제 불을 때는 이런 직화 가열은 뭐 스코틀랜드에도 몇 군데 합니다. 뭐 글렌파클라스도 하고 있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아마 석탄 직접 가열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증류하는 데 가보면 정말 뜨겁거든요. 그 타닥타닥하는 석탄 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정말 ASMR처럼 막 들려오거든요. 공장장이 하는 말이 여기 요이치 증류소 오면 꼭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요이치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한번 느껴봐라. 우리 같으면 그 타닥타닥 그 타는 소리 들으면 이제 삼겹살 딱 집어넣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삼겹살 넣으면 어떠냐 했더니 안 된다고. 나면 바로 타버릴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스피드에서도 영향을 좀 주죠. 과학적으로 본인들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석탄 직화 가열을 함으로써 좀 바디감 있는 스피릿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오크통에 넣어서 오랜 기간 숙성을 해도 오크통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밸런스 좋게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특징을 좀 오래 끌고 가는. 예. 게다가 이제 또 증류기도 좀 그런 영향을 좀 주죠. 예, 맞아요. 요이치는 증류기 형태가 스트레이트형이거든요. 그렇죠. 옛날 스타일이죠. 이게 스트레이트형이다 보니까 환류가 안 돼요. 바디감 있는 약간 스피릿 특성까지 바로 스피릿이. 묵직한 스피릿을 좀 예. 생산할 수 있죠. 예. 일본에서 문화재라면서요. 요이치역에 내리시면 나가자마자 그냥 요이치 증류소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유럽에 있는 성이나 맞아요. 요새 옛날 중세 시대 뭐 유럽 성체 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네. 몰팅, 증류, 그리고 숙성 이런 것까지 위스키 제조 전반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있다. 이런 걸 인정받아가지고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됐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위스키 산업의 역사 산증인이 그게. 메이커스 마크 같은 데도 국가 사적지로 또 지적돼 있고 하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사례네. 다케추르 살았던 그 저택도 아직 남아있다면서요. 저택이 증류소 안에 있는데 원래 안에 있던 게 아닌데 후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들어가면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케츠루가 쓰던 의자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고 심지어는 1950년대에 다케츠루 와이프 리타 씨가 담갔던 우메보시라고 매실절임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다케추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리타 여사가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스러웠고 일본 요리를 그렇게 잘했다고. 일본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그 지역의 공원도 그래서 너무 많이 했어요. 리타 로드, 리타의 길이라는 것도 있고 리타 유치원도 있죠. 거기서 리타가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세운 거예요. 다케추르가 저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리타 여사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케추르 자서전에도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리타는 항상 나한테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해줬다. 자기가 시리에 빠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이 둘의 사랑 정말 대단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좀 재밌는 거 얘기 드리면 다케추루 저택에 들어가시면 그 다케추루라는 사람 한자 이름이 다케가 대나무주, 그리고 추루가 학이잖아요. 들어가보면 무슨 그림부터 족자 온갖 가구부터 해가지고 대나무랑 학 그림이 엄청 많아요. 그 다다미에도 그 대나무랑 학이 좀 변태인가 싶을 정도로 집착하고 자기애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집요함 덕분에 어쨌든 일본에서 위스키까지 만들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카 위스키의 두 번째 몰트 증류소 센다이에 있는 미야기쿄 증류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 미야기쿄는 다케추루가 물 맛보고 여기다 이렇게 정했다면서요. 그때 블랙니카 위스키를 가지고 미야기쿄 증류소 근처에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히로세 강하고 닉강인데 블랙니카의 밑강물을 희석해가지고 한 잔 딱 마시고 맛있다 여기로 하자. 그래서 정했다고 합니다.
증류소 입지 조건에서 물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 딱 미야기코가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강이 일본어로 하면은 니카와거든요. 니카에서 위스키 증류소를 세웠으니까 강 이름이 니카와로 바뀐 줄 알았어요. 그렇죠. 비슷하네. 이게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니카와였고 아. 제가 봤을 때 다케츠루도 물맛도 물맛이었지만 강 이름이 회사 이름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정한 것도 있지 않나 좀 추측을 해봅니다. 미야기코는 요이치하고 완전 달라요. 생산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일단 증류기 형태가 요이치는 스트레이트, 미야기코는 보일볼이 있는 형태, 가열 방식도 요이치가 석탄 직접 가열이고 미야기코는 스팀 간접 가열 방식입니다. 그리고 라인함도 요이치는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그 미야기코는 위로 향하고요. 당연히 이제 스피릿 그럼 주질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요이치가 좀 더 바디감 있고 미야기코는 약간 깨끗하고 약간 부드러운 풍미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카 임직원들이 처음에 미야기코 증류 세우고 나서 스피릿을 생산했을 거야. 그래서 맛을 봤는데 이 요이치에서 만들던 위스키랑 맛이 달라가지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다케츠루는 딱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서로 다른 위스키를 블렌딩했을 때 다양한 맛들을 층층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하긴 똑같은 걸 뭐 두 개씩 왜죠. 오히려 다른 게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카라는 회사 블렌딩 맛집 정말 블렌딩 천재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이치 증류소와 미야기코 증류소의 몰트를 섞어서 타케츠루가 있고 창립자의 이름을 딴 위스키다 보니까 블렌더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타케츠루를 발견하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슈퍼니카라는 위스키입니다. 리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에 잠긴 예, 맞습니다. 다케츠루가 예. 뭐 장례식에도 안 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시리에 빠져 계시지 말고 어머니를 기리면서 한번 위스키를 한번 블렌딩을 해보시죠. 그 얘기를 듣고 한 1년 동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한 게 바로 슈퍼니까. 사랑이 담긴 위스키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From the Barrel 이것도 좀 많이 유통되죠. 100% 재패니즈 위스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니카 위스키가 스코틀랜드의 벤네비스 증류소를 갖고 있어요. 위스키를 벌프로 가져다가 일본에서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블렌디드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을 해서 병입을 해요. 근데 프롬 더 베럴은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한번 섞은 다음에 오크통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메리지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안정화 기간을 갖는 거죠.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메링 이렇게 그런 거 하는데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캐스크 스트렝스는 아니고 물을 약간 섞어가지고 도수가 일정합니다. 도수 딱 정해놨더라고요. 네, 51.4도예요. 514가 뒤집으면 415잖아요. 415죠. 이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요이치고예요. 요이치고. 빠르게 읽으면 요이치고입니다. 요이치고. 앞으로에 좀 뭔가 잘 나가자는 좀 그런 희망을 담아서 한 거 아닌가요? 요거는 좀 오피셜 아니고요. 뒤집어보면 415인데 이 415가 마치 요이치고, 요이치 화이팅!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니카 하면 그래도 블랙 니카, 특히나 하이볼용으로 엄청나게 팔린다면서요, 요즘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산토리 가쿠빈 그 뒤를 잇는 위스키가 두 블랙니카 번째가 정도라고 블랙니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니카 같은 경우에는 다케츠루도 죽는 날까지 가장 좋아했던 위스키라고 다케추르의 데일리 위스키구나. 모든 일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마시고 싶고 싶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블랙니카를 즐겨 마셨고 이 위스키 좀 재밌는 게 큐영 아저씨라고 그렇죠. 그 딱 트레이드 마크. 네, 킹오 블렌더라고 블렌더들의 왕이라는 작품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지은 그림이고 니카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니카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사실 보면 사무라이 사자가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 버전 위스키도 있잖아요. 블랙니카는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그냥 블랙니카도 그렇죠. 있고 하이볼용으로 타먹기 좋은 블랙니카 클리어도 있고 이건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딥 블렌더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이렇게 산토리와 함께 일본 위스키를 양분하고 있다시피 한 니카 위스키의 세계 탐험해 봤는데요. 오늘도 김대영 씨가 책을 몇 권 가져오셔서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 가운데 세 분께 김대영 씨가 집필한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 저자 친필 사인본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김대영 씨 다음에도 일본 위스키 특집할 때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김대영 씨와 함께 위스키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텐데 엄청난 걸 하나 들고 오셨네요. 와우. 90년대 말에 잠깐 3년 정도 나왔던 요이치 10년인데 완전 구형부터입니다. 요이치의 전성기를 담은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잔하시죠. 이야, 와.
야, 이거. 이 달콤한 멜론 향 있죠? 그때 말씀하신 멜론 향 와, 있죠? 이거 세다. 아우, 야. 스모키가 간잔잔하게 깔리면서 그 위에 그냥 달콤한 층층이 달콤함이 그냥 쌓여있고 와, 입안에서 정말 노래를 부르네. 와, 엄청나네. 솜사탕 같습니다. 솜사탕. Overall, your life's a success. Remember when you looked into